안녕하세요. 저는 루킨의 오경은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만약에 안 들리면은,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데 아이들도 뭐 같이 들어도 나쁘지 않은 내용이어서 네, 오늘 아이들과 함께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바쁘신 와중에도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루킨의 오경은 대표라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 그 크라우드 펀딩에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저희 지금 키트를 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네, 하는 교육에도 네,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교육이 사실은 기존의 교육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뭐 공통점도 있겠지만 당연히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런 교육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조금 이롭게 할 수 있는지 부모님들도 아이들하고 집에서 어떻게 이런 교육을 조금 더 일상화해서 하실 수 있는지 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네, 드리기보다도 오늘은 저희 교육에 말씀드린 대로 본질이 사실은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네, 교육법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롭고 이 디자인 띵킹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저희가 왜 이런 교육법을 이용을 해서 기존 교육과 좀 다른 형태로 가고 있는지를 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우선은 간단하게 화면을 조금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제가 지금 공유 드리는 화면 잘 보이실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이라도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우선은 저희가 질문형 놀이교육이라고 저희 교육을 흔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정답이 뻔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을 아이들에게 하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조금 자극해주고 네, 두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네,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예, 그런 것들도 조금 이해를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마 저도 그렇고 네, 많은 부모님들 또는 교육자분들이 우리 아이들 또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좀 창의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은 저도 내가 좀 더 창의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창의성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네, 그런 히스토리를 제가 한번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여기 조금 폰트가 깨져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창의성은 어떻게 발현될 수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창의성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스티브 잡스나 아인슈타인 같은 네,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가 창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좀 타고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면은 창의적인 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면은 집중력이 뛰어나면 이 아이가 창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 아이들 되게 여행 많이 시켜주려고 하죠. 네, 해외여행도 그렇고 국내 여행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은 다양한 경험을 해야 좀 이 아이가 창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 아이가 다양한 거에 대한 호기심. 예를 들어 엄마 왜 딸기는 빨개요? 엄마 왜 하늘은 파래요? 네, 이러한 네, 그런 호기심이 좀 많은 아이면 네, 우리 아이가 창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에 그럼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할까? 아니면 이 요소를 다 갖춰야지만 창의적인 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교육 현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은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교육 현장, 교실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발표를 많이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육자들 아시다시피 발표하는 거 우리 아이가 발표를 잘하면 네, 자연스럽게 되게 뿌듯하죠. 그럼 발표가 좋다는 의미인데 발표는 왜 좋을까요? 라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첫 발표를 고등학교 때 시작했을 만큼 발표를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죠.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팀 활동, 발표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아, 그럼 이 발표가 왜 중요하지? 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은 발표를 한다는 거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표출한다는 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있게 내 생각을 표출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그런 스페이스, 여유가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발표 잘한다라고 느끼죠. 반면 한국 사람들은 네,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발표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럼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부를 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게 OECD 한 3년 전 자료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공부를 한 8시간 정도 평균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청소년들의.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한 5시간 정도 한다라고 네,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3년 전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적게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적게 하고 있을까요? 결론은 한국과 미국의 공부 시간의 갭 차이가 많아졌습니다. 네, 한국은 증가하고 미국은 감소했죠. 그러면 미국은 그 감소한 시간에 뭘 하느냐? 네, 놀이 시간이 증가됐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을 소위 놀이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 창의력과 네, 그런 혁신성의 밑바탕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미국은 혁신적인 또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요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요 표는요. 세계 50대 혁신 기업 중에 상위 10개 회사입니다. 네, 요 중에 이제 미국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네, 8개. 네, 8개가 미국 회사입니다. 네, 여기 80%라고 적혀 있죠. 네, 그리고 한국 회사는 몇 개죠? 네, 1개. 네, 1개죠. 네, 아주 자랑스럽게 삼성이 있습니다. 세계 50대 혁신 기업 중에서 네, 7위가 한국이었어요. 네, 지금은 순위가 살짝 변동은 있지만 큰 순위의 변동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애플, 뭐 구글,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 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회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는 걸까라고 궁금증이 또 안 들 수가 없겠죠. 저는 한국에 있는 대학원을 다 떨어져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뉴욕에 있는 파슨스라는 학교로 네, 대학원에서 네, 유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슬펐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대학원이 다 떨어졌는데 네, 미국에서는 네, 여러 개의 대학원이 붙으면서 내가 한국에서는 왜 학교를 다 떨어졌는데 미국에서는 도대체 왜 붙었지?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 그런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입학하면서 이제 운이 좋게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네, 우리가 BC나 비자 카드를 많이 쓰는 것처럼 네, 미국 사람들은 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카드를 많이 씁니다. 이 회사는 이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월스트리트, 월가의 위치를 네, 뉴욕 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 사람들의 일을 하는 방식 또는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한국과 조금 다름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어떤 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저의 첫 신선한 경험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콜로지, 심리학자, 파이낸스, 회계하는 사람들, 마케팅,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같이 소위 집단지성을 활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의 팀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너는 기획팀, 네, 이 사람들은 디자인팀, 이 사람들은 마케팅 이렇게 하나의 팀에서 일을 했는데 전 이렇게 팀 단위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진 게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져서 일을 했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렇게 일을 해보신 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딱딱하게 회의 시간이 조금 요구하는 약간 상반되는 거를 조금 볼 수가 있었어요. 요구하는 좀 상반되는. 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일을 했을 때는 저도 굉장히 일을 했을 때 내 말을 하기가 어렵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좋다고 생각할까? 이런 눈치도 좀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뱉으려면 내가 그 아이디어에 다 책임을 져야 될 것만 같고 사람들이 무시하면 좀 안 좋아, 그 아이디어 별로야 라고 얘기를 하면 괜히 좀 주눅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내 얘기를 말하기도 조금 가벼워지고 틀려도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즉 미국에서 일을 보통 하는 방식은 하나의 어떤 주제 또는 문제, 프로젝트가 있다면 융합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배경과 백그라운드와 또는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융합팀을 이루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 회사들의 혁신의 원천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디자이너끼리 일을 하고 마케터끼리 일을 하고 회계 전공한 사람들끼리 일을 하고 이거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수용하고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수용적인 능력을 놀이를 통해서 가질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례로 저는 이것이 부모님들의 오늘 주제인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다루는 양육 방식 또는 부모님들의 집에서의 생활 습관, 교육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릴 때 가정 환경 또는 부모님들의 교육 방식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말투를 쓰고에 당연히 아시겠지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내로 한국에서 제가 도너츠를 아이와 엄마가 사 먹는 광경을 목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보면 굉장히 어려 보이죠. 한 3살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도너츠 가게에 가서 이렇게 어린 아이가 부모님하고 도너츠를 사 먹는 거를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처음에 들어가면 너 이거 먹을래? 요거 맛있겠다. 너 요거 한번 먹어봐. 요거 먹고 싶어? 근데 그거 빵가루 너무 많아. 요거 맛있으니까 요거 먹어. 이런 식으로 엄마가 좀 정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면 이제 이거 샀어? 엄마가 뜯어줄게 하고 이제 엄마가 아이가 이제 아무래도 소근육이 덜 발달되었기 때문에 뜯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 먹었으면 입이 더러워졌네, 입 닦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가 마무리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도너츠 가게에서 이제 미국에서 다른 광경을 목격합니다. 똑같이 어린아이, 사실 한국에서보다 조금 더 어린아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랑 갔었는데 아빠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빠가 뭐 먹을래? 하고 아이한테 물어보죠. 2~3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아빠는 굉장히 초콜릿 가루가 많이 묻어져 있는 도너츠를 고릅니다. 아빠 저 이거 먹을래요. 약간 제가 보기에도 저거 먹으면 내 빵가루 엄청 떨어질 텐데 엄청 입이 더러워질 텐데 라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아빠가 그래? 하면서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다 먹었으면 어땠겠어요? 주변에 아이의 입과 옷과 바닥에 엄청난 초콜릿 가루와 빵가루가 당연히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봉지를 하나 줍니다. 쓰레기 봉지를 주면서 자 이제 여기 있는 거 네가 흘린 거 다 주워 하고 아빠가 이렇게 주워 볼게. 자 이제 네가 줍는 거야 하고 아이에게 치울 수 있는 시간과 도구를 주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당연히 얼굴은 크림 범벅, 초콜릿 크림이 범벅이 됐죠. 옷에도. 그래서 이제 아빠가 수건, 물티슈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럽지? 이제 다른 데 묻을 거야. 아빠 봐. 아빠 이렇게 입을 닦아. 너도 한번 입을 닦아봐. 이 옷에도 있는 초코가루와 초코크림 다 닦아볼래? 하면서 티슈와 물티슈를 줍니다.
다른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광경이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렇게 두세 살밖에 어린 아이한테도 이렇게 자율성과 책임감과 하나의 인격체의 주체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존중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되게 보고서는 이거 뭔가 우리나라랑 다른데? 이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혁신적이다, 창의적이다라고 느끼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아이들이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량을 미국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길러준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미국 사람들은 왜 창의적일까? 예를 들면 전 어릴 때 부모님들이 주 7일을 근무하셨거든요. 네, 회사에도 매일 나가요. 밤낮 없이. 아침 일찍 나가셔서 밤 늦게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심지어 일이 있다고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 어떻죠? 공부 되게 많이 하죠.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막상 아까 보신 것처럼 혁신적인 회사, 혁신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에 많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회사들의 공통점을 보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해낸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소한 아이디어를 존중을 해주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어때요? 저런 거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뭐야? 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아이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하면서 사소한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죠. 네, 그리고 거기는 질문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죠.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아님 말고 네, 이런 식으로 질문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해서 끝나지 않아요.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하면 네,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죠. 근데 그러면서 말해서 질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보면서 사람들에게 그 내 말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화가 많이 형성돼 있고 곧 이제 이런 것들이 질문이나 또는 도전 정신이 창의성과 혁신성의 밑바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교육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제가 다여섯 살 때와 지금의 아이들이 다여섯 살 때는 굉장히 다른 교육을 받고 있죠. 달라야 하고 그렇지만 아쉽게도 교과서의 뼈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학원 책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도대체 실리콘밸리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애플이나 페이스북이 위치해 있는 정말 미국의 죄송합니다. 약간 서부에 있는 스타트업의 거의 창시적인 장소죠. 그럼 실리콘밸리의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대면식으로도 부모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을 오늘은 그냥 링크로 공유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보여드리면 굉장히 집중도가 좀 떨어지거나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EBS 영상을 링크를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요건 아이들이 조금 자거나 한가할 때 또는 심심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희 회사도 이렇게 여기 보시는 그 스탠포드의 폴킴, 이라고 하는, 그 스탠포드의 교육대학원 부학장님하고 작년부터 저희 교육이 정말 아이들한테 이로운지, 창의성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검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증 연구가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엔 조금 미뤄졌고요. 내년에 완료가 될 예정인데 완료가 되면 그런 소식도 이메일이나 문자로 한번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주는 메시지는 결국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이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교육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공통점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 활동이 증가했죠. 네, 혼자 하는 건 더 이상 안 해요. 혼자 하는 거는 창의성과 혁신성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절대 않습니다. 그리고 놀이 교육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놀이와 놀이 교육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놀이는 그냥 그런 거죠. 아이들한테 그 놀이터 가서 너 마음껏 뛰어놀아? 네, 이제 이런 게 놀이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놀이 교육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전달해야 될 목표는 분명히 있죠. 핵심적인 학습의 주제도 있고. 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수업을 한다라고는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가 놀이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요. 실리콘밸리 지금 교육의 패러다임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정답이 정해져 있는 교육을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정답이 2죠. 네,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네, 하나, 보통 하나. 그런데 실리콘밸리 아이들은 네, 그런 교육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 교육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교육이 아니고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아이들만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놀이 교육을 많이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빨대 마스킹 테이프만 줘요. 빨대랑 마스킹 테이프만을 주고 자, 물병을 10개 올려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보자 라는 주제로 수업을 합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네. 아이들마다 다리의 모양이나 형태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빨대랑 마스킹 테이프 가지고 나 다리 만들어 논다라고 느끼죠? 그렇지만 거기에서의 주제는 네, 아이들에게 팀 활동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팀 활동을 하면 뭘 해야 되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죠. 이거 어때? 우리 이렇게 만들자, 저렇게 만들자 하면서 아이들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해보고 실패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죠.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패를 통해서 이거 아니구나, 저렇게 해봐야겠구나 하고 네, 인식을 시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딸기는 무슨 색이죠? 그럼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딸기는 무슨 색인가요? 딸기는 무슨 색이야, 얘들아? 네, 딸기는 빨강색이죠. 네, 딸기는 빨강색이라고 아이들이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딸기를 먹어본 이상 빨강색이니까. 근데 이 질문은 당연히 현실에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지향하고 있는 질문의 형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자극하기에는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호랑이가 좋아하는 딸기는 무슨 색깔일까? 네,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호랑이가 좋아하는 딸기는 무슨 색깔일까? 네, 제가 예전에 들은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요 그림을 보여주고 얘들아, 이 호랑이는 무슨 색깔 딸기를 좋아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했던 대답이 하늘 색깔 딸기를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하늘 색깔 딸기를 이 호랑이에게 주면 좋을까?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 호랑이가 아파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하늘색처럼 깨끗한 딸기를 호랑이에게 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늘색이 왜 깨끗해? 라고 물어봤더니 딸기가 빨강색인 이유는 농약 때문이래요. 네, 그래서 딸기는 원래 하늘색인데 농약 때문에 빨강색이라고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기존에 받아본 적 없는 네, 다양한 질문을 아이들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질문은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친숙한 소재, 즉 호랑이, 딸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부모님들이 이제 요거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할 때 엄마 이거 안 돼요 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잘 안 붙어요. 근데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붙으면 잘 붙겠다. 우리 여기에다가 테이프 붙여볼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네, 부모님이 교육자가 해결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라는 장소도 지정해졌고 테이프라는 해결 도구도 지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결코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네, 그런 거 보라도 아이들 여기 잘 안 붙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엄마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 잘 안 붙어? 그럼 붙이려면 뭐가 필요하지? 라고 우선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옵션을 주시면 돼요. 아, 그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도구 한번 보자. 여기 풀도 있고 테이프도 있고 끈도 있고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놀이 재료들이 있지. 이 중에서 여기다가 뭘 붙이면 좋을까? 라고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때 대답을 하겠죠. 풀을 붙이면 좋아요. 테이프를 붙이면 좋아요. 아, 그래? 그럼 어디다가 붙여야 돼? 네, 위치도 물어보시고. 얼만큼 붙여야 돼? 양도 물어보시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본인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과소평가해보지 마시고 한번 다음에는 꼭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집에서 아이들이 만들기를 하거나 그리기를 해요. 그래서 우주선을 이제 그렸다. 또는 엄마 나 이거 만들었어요. 엄마 나 이거 그렸어요. 하면 이제 보통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잘 그렸어. 너무 예쁘다.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죠. 칭찬이 물론 좋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칭찬이 좋다라고 하지만 저는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대화로 이어지려면 칭찬으로 잘했어, 멋지다라고 끝내버리지 않고 아이들이 내가 엄마한테 관심 받고 있어라는 생각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질문으로. 예를 들면 우주선 그렸어? 우주선 만들었어. 이거 너무 잘했다. 근데 이 우주선 안에 누가 살 것 같아? 누가 우주선을 살라고 만든 거야? 라고 한 발짝 더 질문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 우주선이 색칠이 안 되어 있다. 그럼 이 우주선은 무슨 색깔일까? 무슨 색깔로 칠하고 싶어? 하면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내가 엄마한테 지금 존중받고 있구나.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의 수업은 디자인 띵킹이라고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실 거예요. 이게 뭔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은데 지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채팅창에다가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때, 아이들이 잘 때 아이들하고 이제 좀 없는 시간에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알면 굉장히 미국에서는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선은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조금 얘기할 만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아이들이 옆에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때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놀이동산으로 소풍을 가려고 해. 근데 소풍 가는 길에 이렇게 우리가 강가를 만났네. 근데 더 문제는 강가에 이렇게 악어떼가 있어. 악어떼가 있어서 지금 이 강을 못 건너서 우리가 놀이동산의 목적지인, 소풍의 목적지인 놀이동산을 못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악어떼가 있는 강가를 건너야 된다라면 우리 어떻게 하면 악어떼가 있는 강가를 건널 수 있을까? 네, 하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주제로 하는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럼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이거 끝나고 한번 꼭 질문을 아이들한테 해보세요. 네, 우리가 놀이동산으로 소풍 가는 길에 악어떼가 있는 강가를 만났다면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뭐가 있으면 악어떼가 있는 강가를 건너가야 될까?
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초 정도 기다려 주시고 다시 한번 질문도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다양한 문제 상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청소기로 악어떼를 빨아들여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도 지금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네, 굉장히 재미있죠. 그리고 팀 활동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악어떼를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른들이 보기에는 현실성이 조금 당연히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진지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시면은 이런 질문 저희 수업도 이제 앞으로도 키트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내일 참여하실 경우에 3번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이런 주제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 끝나고 아이들이 한번 워크북이나 이런 자료들 한번 보시고 간단하겠지만 질문 한번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답은 누가 판단하죠? 네, 아시겠지만 당연히 아이들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가 악어떼를 건너는 다리를 만들어요. 악어를 빨아들이는 청소기를 만들어요. 하는 테스트를 해보면서 스스로 아이디어 검증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내 아이디어가 맞나? 틀리나를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디자인 띵킹이라고 기반을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인 띵킹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조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서. 네. 우선은 디자인 띵킹은 이렇게 한 6단계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맥도날드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디자인 띵킹에 교육법을 도입을 해서 사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다라고 예를 들어서 보면 우선 사용자들을 공감하죠. 매장을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어떤 시간에 주로 와서 식사를 하시는지, 어떤 메뉴가 잘 팔리는지, 근데 그 메뉴는 왜 잘 팔리는지 하면서 사용자들을 관찰하고 사용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죠. 예를 들면 맥도날드가 쉐이크로 굉장히 원래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맥도날드의 처음의 문제점은 네, 쉐이크가 오전에 오히려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죠. 네, 이거 애기들이 잘 사 먹을 것 같은데 오전에 직장인 남성들이 쉐이크를 많이 사가는 거를 보고 의아해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봐요. 왜 맥도날드 쉐이크를 오전에 출근길에 많이 사 먹으세요? 또는 오후에 오는 부모님과 오는 엄마들한테 물어봐요. 왜 아이들에게 쉐이크 안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서 문제를 확인해요. 맥도날드가 가진 쉐이크의 문제점은 그런 거였어요. 쉐이크가 처음에 굉장히 뻑뻑했어요. 그래서 출근하는 남성들이 쉐이크를 먹으면서 장기간에 소위 통근, 출근을 할 때 시간도 때우고 허기진 배도 달랠 수 있었던 거죠. 반면 쉐이크가 뻑뻑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기엔 좀 불편했어요. 그런 문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도 잘 사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손님들도 초대하고 맥도날드에 있는 직원들 또는 매장 직원들 이런 사람들 다양하게 또는 심리학자까지 초대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후에 오는 아이들 손님도 쉐이크를 잘 사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한번 쉐이크를 다시 만들어봐요. 시제품. 이거를 이제 디자인 띵킹의 용어로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디어를 구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좀 덜 뻑뻑한 쉐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료로 시음회도 하고 정말 오후에 아이들이 와서 이걸 사 먹는지도 한두 개 매장을 통해서 테스트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발견해요. 아직 더 뻑뻑해 또는 너무 묽어.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다시 수정도 해보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디자인 띵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의 소비자, 사용자들을 관찰해서 내가 이게 좋을 거야 라고 내가 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자인 띵킹을 배울 수 있는 학교들은 뭐 스탠포드나 MIT,
또는 하버드 이런 데서 디자인 띵킹을 많이 가르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 이제 이런 데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아를 대상으로 이렇게 국내 최초로 디자인 띵킹 교육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코뿔소의 나만의 코뿔소 보물 만들기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수업을 해봤어요. 이제 그렇게 수업을 한 의도도 기존에는 코뿔소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만들어 보자 라고 정해져 있는 코뿔소를 아이들이 정해진 재료를 가지고 따라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의 분명히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이거 다음에 이거 붙여 여기다가 이거 붙여 라고 하는 따라하기식의 교육이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이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가 아이들한테 줬던 주제는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 코뿔소를 만들어 보세요. 또는 팔과 다리의 합이 7개인 코뿔소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만의 생각을 정해진 정답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나만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주제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밤에 뭐 수학놀이도 하고 코뿔소 놀이도 계속 이어서 할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유사한 활동지가 있을 거예요. 소위 저희가 스토리 상상하기라고 부릅니다. 유치원에서 스토리텔링 시간이 있을 거예요. 스토리텔링은 이제 정해진 주제의 교육이 있어서 이제 동화책을 선생님들이 읽어주잖아요. 그거는 정해진 정답이 있죠. 네, 주제의 결말이 있고. 근데 저희는 아이들도 충분히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그림카드 4개를 처음에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이 그림이 어떠한 이야기 순서로 될 건지 너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엄마한테 한번 이 이야기를 네가 만들어서 보여줘. 예를 들면은 뭐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오면 이 이야기가 두 번째, 이 이야기가 세 번째, 이 이야기가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어보는 거죠. 왜 이게 첫 번째야?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라고 한번 엄마한테 얘기해 줘 볼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이유는 아마 EBS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그림 카드 없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를 할 때 한국 아이들은 대부분 1개 미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반면 미국이나 유럽의 아이들은 3, 4개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부모님들의 가정 교육하고도 연계가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나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 네, 그런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보물이 있어요. 근데 보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이들이 생각하게 해보는 거죠. 코뿔소가 졸고 있어요. 코뿔소는 왜 졸고 있는지, 왜 보물을 지키고 있는지 또 역시 아이들이 추측해 볼 수 있는 요소를 저희가 그림을 단순화시키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물이 없어졌어요. 그럼 보물은 왜 없어진 걸까? 누가 가져간 걸까? 라는 것도 아이들의 생각에서 시각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물이 높은 곳으로 갔어요. 그럼 보물이 왜 높은 곳으로 갔을까? 누가 이 보물을 높게 올렸을까라는 것도 아이들의 시각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주제는 결국은 이 마지막 그림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코뿔소의 키가 닿지 않는 보물을 어떻게 하면 내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주제로 수업을 하는 이유는 유사한데요. 아이들이 아직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높이 있는 뭐 장난감 선반이나 아니면 냉동고라든지 손에 안 닿는 경험이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겪는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을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고 한번 자기가 시제품 생각을 구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장면 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질문 카드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카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다음 주에 할 수업이 이 코뿔소의 보물 내리기라는 수업인데요. 아마 이렇게 비닐 안에 수업 재료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비닐 안에 이 그림 카드, 소위 스토리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4장이 총 들어있고요. 4장. 앞장에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 이미지,
뒷장에는 글씨로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네,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아이들은 그림을 볼 수 있게 하고 엄마는 질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그림을 보고 뒤에 있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네가 아끼는 보물은 무엇이니? 폭불소의 보물은 왜 올라왔을까? 제가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네, 요거 들어있으실 건데 여기에는 요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네, 이 상자 안에 네가 넣고 싶은 거는 뭐니? 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질문을 해보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질문을 한 번에 하나씩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세 개의 질문을 다 해보시면 아이들은 네, 머리에 과부하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한 번에 하나씩 해서 정해져 있지 않은 정답이 없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네, 들어보시는 거 꼭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네,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로 저희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스토리에도 아이들한테 이제 대기업처럼 일하는 업무 방식을 저희가 고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감을 하게 해야죠. 네, 그래서 코뿔소가 왜 졸고 있을까? 너도 한번 졸아본 상황이 있니?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공감을 해보고,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문제가 뭐야? 코뿔소 아저씨가 왜 울고 있어?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죠. 네, 그래서 그럼 코뿔소의 보물을 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아, 그래? 그게 만들려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는 재료 중에 뭐가 필요해?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아, 너는 그러면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거 만들어 보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료는 오늘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보물을 내릴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야 돼.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죠. 네, 요렇게 저희가 드렸던 네, 여기 안에 이제 보물 상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물 상자가 이제 요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접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 보물 상자를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뒤에다가 테이프를 살짝 붙여서 아이들 키 정도보다 조금 높게 한번 붙여서 아이들이 실제로 만든 도구가 코뿔소의 보물을 내릴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게 정말 소위 먹히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안 돼. 그러면 다시 아이들이 만든 도구를 고쳐보는 시간을 주는 거고 고칠 때는 엄마가 이렇게 고쳐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질문법에서 배우신 것처럼 왜 안 되는 것 같아? 부터 물어보시는 거죠. 아, 짧았어? 그럼 길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아, 그래. 그럼 이거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부모님이 좀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사교육도 분명히 있지만 아이들한테 사교육의 모든 거를 다 맡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고 아이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컨트롤 타워는 부모님이지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집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질문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이렇게 낮게 있는 보물을 잘 떨어뜨렸다라고 한다면 되게 높이 한번 보물을 올려봐서 이 높이 있는 보물은 어떻게 하면은 떨어뜨릴 수 있는지 또 한번 아이들과 해보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건 사실 이런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걸 보고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세계 혁신 기업이 10개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하나라는 거는 물론 작은 나라에서 굉장한 성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 미국이 왜 이렇게 혁신성이 앞서 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디자인 띵킹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인드셋, 역량을 길러서 좀 커서 이렇게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혁신 기업의 80%가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아이들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이런 교육을 좀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수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내일 수업은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절대 배울 수 없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걸 어렵게 다가가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화면을 하나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렇게 저희가 재료가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수업 어제 참여하셨었나요? 네, 그래서 이 수업의 목적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데, 피보나치 수열을 수열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도 저희는 아이들이 좀 놀이를 통해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은 아무래도 50분이라는 제약 환경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있는 활동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 활동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활동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달팽이가 피보나치 수열의 그런 배열을 따라서 이제 달팽이의 모양이 형성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아이들한테 수열적으로 어렵게 설명하는 거라기보다도 아이들 수준에서는 달팽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어떤 규칙, 약속을 가지고 달팽이가 잘 자랄 수 있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구나라고 정도까지만 어릴 때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팽이의 소위 집을 만들어보고 꾸밀 수 있는 활동은 집에서 한번 아이들이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부모님들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부모님 간단한 지침서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정말 한 30초, 1분 정도만 읽어보셔도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실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수열은 소위 앞에 수하고 뒤에 수하고 더하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1부터 숫자는 시작이 되죠. 그래서 1, 여기 오고 그리고 여기 1 전에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숫자가 이쪽으로 와서 1이 되고 이 숫자가 이쪽으로 와서 2가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간단하게 저희가 덧셈 놀이를 해봤어요. 그래서 옆에다가는 이 꽃잎의 수도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서 이제 꽃잎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설명은 저희가 일부러 안 하고 요 마지막 숫자가 1이면 한 개 꽃잎이 있는 꽃잎을 한번 잘라서 붙여보고 2가 나오면 두 개 꽃잎이 있는 꽃잎을 한번 붙여보고 이제 이런 식의 활동은 아이들이 집에서 해볼 수 있게끔 저희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한번 어머님도 집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요즘에 시간이 또 많으니까요. 이런 활동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 상상하기 카드도 저희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요 네 개의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여기에는 뭐가 보여? 여기에는 뭐가 보여? 왜 꽃잎이 울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이야기를 다 하고 나신 다음에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떤 순서로 만들어질까? 네가 생각하는 순서를 한번 여기다가 1, 2, 3, 4를 적어보고 엄마한테 한번 이야기를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한번 아이들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는 거 정말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꽃잎을 저희가 꽂았는데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1, 2, 3, 5번 까지만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백업이 이렇게 하나 더 여유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 백업에다가 8이라고 숫자를 써 넣으시고 8번에다가 꽃잎을 8개를 꽂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꽃잎을 꽂는 데에는 규칙이 있어요. 1번 칸에는 하나 꽂고 2번 칸에는 2개 꽂고 3번째 칸에는 3개 꽂는데 저희가 손전등을 보내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손전등을 위에서 비췄을 때, 즉 손전등이 햇님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손전등을 위에서 비쳤을 때 모든 꽃잎들이 다 겹치지 않고 햇님을 받아야 돼요. 즉 손전등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도 이 8번 마지막 백업 한 개 남은 거 8번이라고 숫자 쓰셔서 8, 8개 꽃잎 꽂고 아이들이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날이 좋거나 조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밖에서도 활동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 링크도 이제 보내드렸었는데 혹시 저희가 보내드린 링크 보셨을까요?
네,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바쁘시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네,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보셔도 돼요.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시간 날 때, 아, 요런 놀이구나. 너도 한번 요렇게 해봐 하는 용으로 네,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수업은 저희가 이제 코뿔소, 아까 저희가 보물을 내려보는 코뿔소가 지금 손에 닿지 않는 보물을 내리고 싶어 해. 그 보물을 한번 내려보자 하는 식으로 저희가 수업이 다음 주에는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여기 스토리 카드 보이실까요? 화면에? 네, 스토리 카드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스토리 카드 가지고 아이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저희가 아까 저희 수업의 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활동지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보물을 내릴 수 있는 도구를 만들기 전에 어떤 도구를 만들지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아이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생각해봐 하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네, 요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코뿔소의 높이 있는 보물을 내려줄 건데 무엇을 만들면 좋을까?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자부터 시작을 하셔서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도구를 만들어보고 네, 한번 보물을 떨어뜨려보고 이 활동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수업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수업이 끝나도 부모님들한테 이것도 해보고 싶다고 보물 또 붙여달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업은 저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아마 부모님들도 피타고라스의 정리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저도 네, 이거 수업을 개발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가 이렇게 여기 안에 이제 부모님 지침서 핑크색으로 넣어드렸어요. 네, 그거 진짜 1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시면은 저희 수업의 기획에 대한 의도 충분히 아마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업을 하기 전에는 부모님들한테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이라서 아이들하고 처음부터 다 도움을 주고 하는데 조금 약간 제약 조건이 있더라고요. 시간적으로 저희가 아이들을 직접 터치하고 만지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펼쳐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부모님 지침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부모님이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수업을 주도해 주시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렇게 보시는 늑대 모양의 도안, 그리고 이렇게 돼지 모양의 도안, 그리고 네, 이렇게 닭. 네, 닭 맞나요? 네, 닭 모양의 도안, 그리고 이렇게 짐 모양의 도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접으실 때 풀이나 테이프 없이 잘 정육면체로 접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를 구성을 했거든요. 만들었어요, 도안을. 네, 그래서 아마 가윤이 어머님이 요거 찾으려고 일어나신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업을 하기 전에 한번 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야지 아이들하고 조금 요거 접은 걸 가지고 이제 밀도 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닭 모양은 16개를 저희가 넣어드렸고요. 돼지 모양은 9개, 그리고 늑대 모양은 5개, 네, 그리고 짐 모양은 하나. 네,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업을 이제 요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접기 전에 요거를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색칠을 좀 하게 해보고 색칠을 다 한 다음에 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다 칼선이랑 이렇게 접는 표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의 수업에 대한 영상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영상 안에 어떻게 접는지 방법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네, 제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냥 저도 많이는 접어본 적이 없지만 네, 칼선을 따라서 요렇게 접으시면은 네, 요게 자연스럽게 정육면체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건 아이들이 조금 어리면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소근육이 덜 발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옆에 보이는 칼선이 있을 거예요. 요렇게 옆에 칼선. 네, 그래서 요 칼선 따라서 이렇게 네, 칼선 따라서 네, 요렇게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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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게 아마 아빠들은 되게 잘 접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애들도 종이 접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되게 잘 접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요거는 조금 도움을 주셔도 아이들하고 시간 보낼 때 요거 하면 사실 한두 시간 후딱 갑니다. 네, 그래서 네, 집에서 시간 많으시니까 요즘에 네,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많은 게 안타깝긴 하지만 네, 요렇게 같이 접으면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조금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전에 저희가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도안이 있는 거를 아이들이 원하는 형태로 색칠하고 그리고 접는 거는 사전에 조금 준비를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해주십사 하는 거를 저희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대면 수업이 가능할 때는 이제 저희도 저희가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다 할 텐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는 저희가 온라인 수업임을 감안해서 부모님들이 요거까지는 조금 도움을 주십사 하는 거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접으면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닭, 닭 9개, 그리고 돼지 16개, 그리고 늑대 5개, 네, 그리고 집 하나. 네, 이제 요거를 집에서 아이들하고 색칠을 먼저 해보시고 접으시면은 아이들하고 조금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네, 재미있게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주차 수업 때만 요거는 조금 네, 준비를 해주십사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저희가 제곱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곱을 설명하진 않아요. 놀이이기 때문에. 다만 이 수업의 주제는 지금 늑대가 돼지하고 닭을 이렇게 있는데 돼지하고 닭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이 이제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은 늑대로부터 돼지와 닭 25마리를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도안을 저희가 넣어드렸어요. 지금 접혀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펼치면 엄청 크거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1, 2, 3, 4번 땅 중에서 돼지와 닭 25마리가 다 들어가는 땅을 아이들이 한번 블럭을 옮겨보면서 찾아가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도 한번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기억이 나신다면 1, 2, 3, 4번 중에서 직관적으로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모르니까 네, 놀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이 블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블럭은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 수업 때도 물론 당연히 활용이 되지만 이 수업이 끝나고도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내구성 있게 수업 그 블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하시면은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블럭 쌓기 놀이를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그냥 꼭 저희 수업하고 관계없이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뭐 성을 쌓는다든지 벽을 만든다든지 네, 이제 이런 식으로도 그리고 저희가 세 가지잖아요. 닭, 돼지, 늑대. 그래서 서로 이렇게 패턴 놀이도 해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배칭 놀이도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쌓기 놀이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졌으니까 네, 이게 나중에도 수업 끝나고 네,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딱 1시간이 돼서 저희가 오늘 네, 부모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오후에 3시에도 피보나치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제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 3시에 진행이 되니까 2시 50분까지 네,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업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거나 물어보거나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네,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좀 시끄러운 것 같아 라고 해도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매주 화수의 수업이 진행이 되고 화수는 똑같아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화요일은 오전 11시, 수요일은 오후 3시. 그래서 저희가 오후 한 5시에서 7시 사이에 접속 링크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이제 향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린 전화나 또는 이제 저희 카카오톡으로 루킨에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랑 쉽게 편하게 소통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 관련된 궁금하신 점 또는
향후에 궁금하신 점은 네, 편하게 네,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수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는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시간 관계상 점심시간이니까 네, 아이들과 점심을 하시기 위해서 나가셔도 되고 네, 편하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귀한 내주셔서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오늘 오후 또는 네, 다음 주에 네, 아이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네, 이제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